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40대가 되는 여자예요. 39살이라는 나이에 재혼하고 임신까지 바로 성공해 현재 만삭이에요. 사실 순서가 좀 바뀌긴 했네요. 전 남편과 이혼의 충격에 빠져 있는 절 위로해주던 회사 옆자리 노총각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혼전 임신을 하게 됐어요. 옛날엔 혼전 임신하면 창피해서 쉬쉬했다지만 나이 많이 먹은 돌싱 여인 제가 임신에 성공했다니 기쁘기만 합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기뻐해 주시고 무엇보다 너무 착한 남편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고맙다고 하니 몸될 바를 모르겠더군요. 사실 지금 현 남편 몰래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재혼을 하기 전까지 2명의 남자를 만나 한 명과는 파혼하고 한 명과는 이혼까지 하게 됐거든요. 그 2 남자와 그 집안이 얼마나 막장이었는지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시면 저의 원통함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생에 남자들과 왼수를 졌나? 그동안 왜 이리도 남자 운이 안 좋았을까요? 그래도 현재 남편이 워낙 착해서 천만 다행입니다만 남자들한테 하도 당한 게 많으니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네요. 제발 현재 남편이 아기 낳은 후에 변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제가 이혼한 건 단지 전 남편 문제만이 아니라 시댁의 공이 컸답니다. 기생충처럼 내게 빌붙던 시댁 식구들과 빠이빠이 한 것만 해도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처럼 시원합니다. 재혼한 시댁분들은 제게 정말 잘해주세요. 심지어 제가 한번 다녀온 돌싱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진짜 천사 같은 분들이죠. 시부모님은 강남 40평대 아파트에 사실 정도로 경제력도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적어도 제가 번 돈으로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집안이기에 대만족입니다. 첫 번째 결혼에선 뻔한 제 공무원 월급으로 시댁 식구들까지 먹여 살리려니 진짜 피눈물 났었거든요. 제가 첫 번째 남자와 파혼하고 2번째 남자와 이혼한 것에는 너무 성급하게 결혼까지 생각했던 저의 과오가 큰 것 같아요. 결혼은 진짜 일륜지 대사인데 낙장 불입이나 마찬가지인 혼인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했었죠. 앞선 2 남자들 외모가 훤칠했던 것도 제 선택의 이유 중 하나였어요. 진짜 바보 천치가 따로 없죠.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닌데 말이죠. 지금 결혼할 남자를 선택하려는 분들, 아니 사윗감을 고르고 있는 어머님들께서는 남자의 껍데기가 아닌 속을 보고 또 그 시부모님들을 보고 결정하시라고요. 물론 저보다 현명하실 테니 알아서 잘 선택하시겠죠. 지금부터 제가 남자들에게 뒤통수 맞은 썰을 사연살롱 구독자분들에게 풀어볼게요. 여러분께서는 부디 저와 같은 불운한 전철을 밟지 않길 기원해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지금까지도 손 꼭 붙잡고 나들이 다니실 정도로 사이가 좋으세요. 그래서 전 결혼하면 다들 평생 그렇게 아껴주며 평탄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적어도 쓰레기 남친들을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저희 아빠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였고 엄마는 전업주부셨어요. 우리 가족이 사치하는 스타일도 아니기에 아빠 교사 월급만으로도 충분했지만 본인은 성에 안 찼나 봐요. 명문대를 졸업했기에 주변에 사업으로 성공한 동기들도 많았거든요. 아빠 자신도 뭔가 사업을 계속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년지기 절친 중 한 명이 아주 좋은 조건으로 동업하자며 접근했죠. 어린 제가 들어도 참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본격적인 사업 전에 아빠가 사장으로 일하게 될 사무실에 저와 엄마가 함께 가보기도 했죠.
요즘 한강뷰 아파트가 참 비싸잖아요. 그것도 한강뷰 오피스였는데 정말 멋지더군요. 우와, 아빠, 이런 멋진 사무실에서 사장으로 일하는 거예요? 대박이네. 서윤아, 뷰가 참 멋지지. 아빠도 학교에서만 일하는 게 참 답답했는데 사표 던지고 이런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니 엄청 설레는구나. 우리 사는 집만 제외하고 아빠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모든 현금을 싹 털어서 넣었으니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해야지 뭐. 진짜 그랬어요. 아빠는 우리가 살고 있던 24평 아파트 한 채 빼고 모든 재산을 다 동업자와의 사업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빠의 사업 파트너가 잠적을 하고 말았어요. 여보, 뭔가 이상해. 나랑 동업하자던 김성훈이 개자식이 연락이 안 돼. 모든 사업 자금을 일단 한 통장에 모으자며 자기 통장으로 모조리 이체하고는 사라졌어. 나 어쩌지? 내 전 재산, 내 피 같은 돈. 뭐라고요? 서연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엊그제까지 우리 집에 와서 사업 축하 파티하고 밥 얻어먹고 갔잖아요. 그 양반이 왜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봐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더니. 아, 우리 가족 전 재산 어떡해. 우리 가족의 철천지 원수인 그 사기꾼 놈을 아직까지도 못 잡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웬 사기꾼이 그렇게도 많은지 사기쳐먹은 놈들에 대한 형량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피 같은 돈 등쳐먹는 것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천만다행인 것은 그때 당시 살고 있던 집은 잡혀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 집까지 넘어갔다고 상상하면 끔찍하네요. 아빠는 무일푼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전업주부로만 살던 엄마가 동네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아빠도 돈 벌기 위해 무진 애를 쓰셨어요. 결국 정착한 것은 화상과외 사업이었죠. 평생 학생들 가르치는 데 익숙한 우리 아빠가 택할 수 있는 나름 안전한 사업이었어요. 몇 억이라는 돈을 한순간에 날리고 시작한 일이었기에 아빠는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덕분에 화상과외 사업은 유명세를 타고 지금까지 많이 번창할 수 있었죠. 그 후 우리 가족은 사기로 잃은 돈의 몇 배를 모았어요. 재테크를 위해 부동산도 사놓고 여기저기 안전한 투자도 하고 있죠.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한숨 돌린 후 아빠는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서윤아, 넌 나중에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철밥통인 공무원을 하도록 해라. 사업이나 사기업 근처에도 가지 말고 말이야. 전 부모님의 바람대로 공무원 이외의 꿈은 딱히 꾸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른 나이인 대학교 3학년 때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네요. 졸업도 하기 전에 남들보다 일찍 취업에 성공한 거죠. 대학 시절 연애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친구도 많이 못 사귀고 공부만 했기에 빨리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여유를 좀 즐기고 있던 때였어요. 어느 주말 저녁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여자 동료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피차 코딱지만한 공무원 월급 받는 건 마찬가지였기에 우린 제일 싸구려 와인을 글라스로 한 잔씩 시켜 홀짝홀짝 아껴 먹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종업원이 저희 테이블로 시키지도 않은 메뉴와 와인을 가득 가져다 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이거 주문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종업원 왈. 저쪽 테이블 손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 근처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선생님이시라네요. 90년대 드라마에서나 보던 헌팅 방식을 대체 누가 하는 거야? 라며 우린 일제히 그 남자를 쳐다봤죠. 그런데 우리 둘 다 띠용 할 만큼 엄청나게 잘생겼더군요.
술집에 왜 의사가운을 입고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응급실 의사라니 급한 일 끝나고 퇴근하는 길인가 보다 했죠. 우리의 시선을 받은 그는 이쪽 테이블로 걸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술집에 와서 술 한잔 입에 대지도 못했는데 또 응급실 콜이 와서 퇴근하다 말고 다시 병원으로 가야겠네요. 응급실 의사라는 직업이 이렇게나 고되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수밖에요. 저쪽에서 지켜보는데 눈이 부셔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제 전화번호이니 연락 한번 주십시오. 지금 바빠서 가봐야 하지만 다음에 약속 잡고 더 근사한 식사를 대접할 기회를 주세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고는 바람같이 사라졌어요. 전 가타부타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쌩하니 가버리니 좀 어이가 없긴 했죠. 그런데 제 앞에 동료가 바람을 넣더군요. 야, 서윤 씨. 저 응급학과 의사가 서윤 씨한테 한눈에 뿅 갔나 보다. 나 저렇게 잘생긴 의사 처음 봐. 내일 날 밝으면 당장 연락해봐. 서윤 씨 모쏠이라 그랬지? 그 인물에 아직도 남자친구 없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 꼭 잘해봐. 어? 저도 누군가에게 헌팅을 당했다는 것이 기분 좋았지만 그렇다고 모냥 빠지게 다음날 아침 대바람부터 연락할 수는 없었죠. 며칠 고민 좀 하다가 연락했는데 그는 단숨에 제 전화를 받더군요. 그렇게 첫 통화를 무려 3시간이나 이어갔어요. 어찌나 말을 잘하든지 그의 말재간에 퐁당 빠져버리고 말았죠. 심지어 그는 저와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았어요. 제 이름은 최서윤, 그 남자 이름은 김서윤이었죠. 서윤 씨요? 이름이 서윤이라고요? 이거 완전히 운명인걸요. 제 이름도 서윤이에요. 김서윤. 서윤 씨, 우린 진짜 하늘이 맺어준 운명인가 봐요. 어쩐지 서윤 씨 뒤에서 후광이 비치더라니까요. 내 촉이 좀 잘 맞는 편인데 아마도 우린 결혼까지 할 것 같아요.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내기해 볼래요? 이렇듯 그는 첫 통화부터 우리가 운명이라 하더군요. 그 후 본격적으로 연애할 때도 맨날 운명 거리길래 어느 순간부터 저도 우리가 하늘이 내린 운명같이 느껴졌어요. 결혼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들더군요. 참 무섭죠? 아님 제가 바보 천치인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응급실 의사이기 때문에 늘 바빴어요. 데이트 도중에도 심지어 우리가 뽀뽀할 때도 콜이 계속 왔고 그럴 때면 바로 병원으로 뛰쳐나가야 했죠. 아잇, 이런 분위기 잡고 있었는데 정말 미안해. 또 병원에서 콜이 왔네. 응급실 의사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지 뭐. 정말 미안해 자기야. 내 직업적 특성을 좀 이해해줘. 내일 연락할게. 그는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 하더군요. 아버지도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였기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같은 과를 전공하게 됐다고 했어요. 뭔가 숭고한 직업정신으로 휴일도 없이 일하는 것 같아 어쩔 땐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남친의 말대로 그의 바쁜 생활을 최대한 이해해주는 것이 그를 도와주는 길이라 생각했죠. 자, 여기 보약 좀 지어왔어요. 물론 자기가 의사인 건 알지만 기욱 붙도는 데는 한약도 효과가 좋을 수 있으니 좀 먹어봐요. 항상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야, 서윤아, 날 위해 보약까지 지어온 거야? 아우, 우리 이쁜이 정말 고마워. 내 직업적 특성을 이해해주고 진짜 자기 같은 여자친구가 세상에 또 있을까? 서윤아, 나 지금 결심했어.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면 잠깐이라도 매일 볼 수 있을 테니. 어? 20대 후반에 결혼이란 말이 좀 낯설었어요. 비혼주의는 아니었지만 결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바쁜 사람과 결혼한다면 좀 외로울 것 같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남친은 결심이 굳었는지 상견례 일정까지 잡아서 알려주더군요. 우리 부모님께도 빨리 말씀드리라고 하면서 말이죠. 얼떨결에 알았다고 하고 부모님께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까지 말씀드렸죠. 뭐? 너 우리한테 남자친구 얘기 이런 방구도 없었잖아. 근데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얼마나 대단한 남자길래 우리 딸내미가 넘어갔을까? 어떤 남자인지 드러나 보자. 전 남자친구에 대해 부모님께 아는 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뭐, 대한민국에서 의사라고 하면 최고의 신랑감으로 꼽히는 직업군이니 당연히 흡족해 하시더군요. 상견례 자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네요. 남친의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의사여서 그런지 상견례 자리에서 웬 의학용어 비슷한 병원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인상도 엄청 좋으시고 우리 부모님에 대한 예의는 갖춘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고 본인 아들이 의사라고 혼수는 좀 요구하시더군요. 사돈, 우리 아들 잘생긴 거 보셨죠? 게다가 우리 가족 모두 의사다 보니 사연이와 연애 전에 부잣집 딸내미들이 줄줄 따랐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돈 맺자고 난리였다니까요. 저희가 강남에 주상복합 90평짜리 사둔 게 있어요. 현재 월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 나가라고 하고 이 집을 신혼집으로 쓰죠 뭐. 세간살이도 있을 건 다 있답니다. 그러니 사돈께선 혼수를 모두 현금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많이는 안 바랄게요. 딱 3억 정도면 족할 것 같습니다. 전 너무 놀라 반문했어요. 3억이요? 어머님, 그건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90평짜리 신혼집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촐하게 시작해도 돼요. 병원 근처 원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제 옆에 앉아있던 우리 아빠가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쿡 찌르더군요. 알겠습니다. 사돈어른, 저도 사업을 조그맣게 하다 보니 현금 흐름은 괜찮은 편입니다. 계좌 주시면 말씀하신 금액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는 집이라고 들었는데 역시 쿨하시네요. 아들 통해서 계좌 드릴게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송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 나이도 꽉 찼는데 결혼 얘기 나온 김에 빨리 장가 보내고 싶어서요. 우리 아빠가 3억 송금해준다고 했더니 예비 시모 시부 남친 모두 입이 찢어지더군요. 상견례 마치고 아빠가 그 자리에서 바로 3억 송금하겠다는 걸 일단 제가 말렸어요. 진짜 전 90평 강남 고급 주상복합 같은 게 신혼집으로 좀 사치라고 느껴졌거든요. 아빠 잠시만요. 남자친구랑 상의 좀 해보고 다시 결정하죠. 너무 성급히 보내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을 두고 남친과 다시 상의해보려 했어요. 일단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해 나갔죠. 그 와중에 명절이 가까워져 가족끼리 모두 모여 TV를 보며 꼬치전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TV 속 홈쇼핑에서 뭔가 낯익은 인물이 갈비를 뜯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엄마도 똑같은 생각을 했더군요. 사윤아, 저기 갈비 먹는 아줌마, 니네 시어머니 될 양반이랑 진짜 많이 닮았다. 신기할 정도인데? 나도 느꼈어요, 엄마. 혹시 산부인과 의사이신 어머님이 홈쇼핑 알바도 하시나? 웬 갈비를 뜯고 계시지? 뭔가 이상해서 남친한테 전화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드는 순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세요? 최서윤 씨 핸드폰 맞죠? 혹시 김수봉 씨 아십니까? 응급실 의사라면서 접근한 남자. 현재 최서윤 씨 남자친구 맞나요? 네? 김수봉이 누구죠?
응급실 의사 남친 둔 건 맞아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제 남친은 김서윤이에요. 뭐, 이놈이 다 그렇게 거짓말 치고 다녔나 봅니다. 만나는 여자들마다 이름을 바꿔 말했더군요. 대체 이름이 몇 개인지. 명절날 죄송합니다만 수사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경찰서로 좀 와주시겠어요? 아, 그 전에 실례지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놈의 아이를 가지신 건 아니죠? 현재 이놈이 임신시킨 여성 피해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서요. 벌써 셋이나 됩니다. 전 손이 너무 떨려 핸드폰을 놓치고 말았어요.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겠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서 도저히 운전을 못할 것 같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경찰서에서 들은 내용 모두 다요. 방금 들은 내용이 차라리 보이스피싱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아빠 같이 가주세요. 나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경찰서에 갔더니 남자친구가 웬일인지 머리를 빡빡 밀고 있더군요. 남친은 응급실 의사도 아니었고 그냥 여자들 등치고 다니는 거렁뱅이였어요. 이 사람의 여자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빌미로 거액을 뜯어내고 도망가는 더러운 양아치 놈이었죠. 제가 그 사기꾼 놈을 째려보니 그놈도 절 째려보며 씨부리더군요. 뭘 노려봐. 적어도 널 임신시키진 않았잖아. 내가 혼수로 달랬던 3억도 안 주고 너한테 피해 끼친 건 없지 않나? 뭐라고 이 개새끼야? 말이면 단줄 아나. 내 인생 어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까지 다 속여먹고 이 나쁜 새끼 평생 감옥에서 썩어버려. 경찰까지 나서서 만류했지만 전 그놈한테 침을 퇴 뱉어버리고 나왔어요. 우리 가족은 차 안에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죠. 서윤아, 진정해라. 인생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단다. 아빠가 전에 동업자한테 사기당해서 전 재산 잃은 적도 있잖니. 더럽게도 운이 나쁜 건 나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딸내미까지 이런 일을 겪다니. 우리 다 잊었구나. 시간이 약이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꾸나. 언젠간 다 잊혀질 거야. 그렇게 첫 번째 남자한테 대차게 뒤통수 맞고 전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렸어요.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자 하고 공무원 생활에 몰두했죠. 30대가 되어도 남자 만날 생각이나 선볼 생각도 없다고 하자 부모님은 슬슬 걱정을 하시더군요. 그땐 비혼주의가 멋있어 보였나 봐요. 첫 번째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결혼 계획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마라탕을 열심히 먹고 헤어져 어두컴컴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골목에서 어떤 남자가 계속 쫓아오더군요. 그날따라 마라탕이 안 좋았는지 소화도 안 돼 배에선 우르릉 쾅쾅 하고 연신 방귀가 뽕뽕하고 나왔죠. 흉흉한 세상에 웬 남자가 쫓아오니 발걸음은 빨라지고 한 걸음 뗄 때마다 방귀는 계속 나오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무서운 마음에 냅다 달렸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소리치더군요. 저기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잠깐만 멈춰주실 수 없나요? 그냥 마음에 들어서 잠시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네? 그 남자의 외침에 잠깐 뒤돌아봤더니 가로등 아래 훤칠한 남자가 급하게 쪽지에 번호를 적어서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제 번호만 드리고 갈게요. 내일, 아니 천천히 주세요. 저 이상한 남자 아니고 무명 모델이에요. 연락 주시면 님 번호로 제가 톱스타들 곁에서 찍은 화보도 전송해 드릴게요.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따라온 거예요. 실례됐다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봬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는 그렇게 전화번호만 손이 쥐어주고는 빠이빠이 하고 가더군요. 뭔가 순수한 청년같이 느껴졌어요. 일단 화장실이 급하니 집으로 달려갔죠. 그 후로 며칠간 그 남자 생각이 나더군요. 하지만 몇 년 전에 사기꾼 전남친한테 당한 게 오버랩되어서 연락이 망설여졌어요. 한 몇 주 뒤에야 연락을 해봤고 그 남자는 진짜 자기가 지금껏 활동해온 모델 화보들을 보내주더군요. 톱사 뒤에서 얼굴이 보일동말동하게 나오는 사진들이었지만 그래도 모델임에는 틀림없었어요. 박수철. 이 남자는 저와 사귀고 싶어 했지만 제가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어요. 우린 썸 아닌 썸 타는 관계로 몇 달을 연락만 했죠. 그러다 갑자기 엄마가 갑상선 암에 걸렸다며 폭탄 선언을 하시더군요. 갑상선암은 완치율이 높은 착한 암이라지만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다니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도 무섭긴 마찬가지셨나 봐요. 사연아, 그렇게 건강하던 엄마가 암이라니. 나 자신도 이제 내 건강을 믿지 못하겠어. 더 늦기 전에 우리 딸 결혼해서 아기 낳고 행복한 가정 꾸리는 걸 보고 싶어. 언제까지 첫 번째 남자한테 사기당한 트라우마에 갇혀 지낼 거니? 얼른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될까? 이제 의사 따위 필요 없어. 그냥 착한 남자면 되지 뭐. 안 그래? 그 말을 듣고 뭔가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딱 한 사람이 떠오르더군요. 바로 연락만 하고 지내던 순수한 모델 총각 박수철이었어요. 수철씨, 잘 지냈죠? 지금 여자친구 없죠?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나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서윤씨? 결혼이요? 저랑요? 좋죠. 전 너무 좋아요. 좀 성급한 감이 있었지만 그동안의 대화에서 그에 대해 많은 걸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 또한 저의 착각이었지만 말이죠. 본격적인 데이트가 시작되자 그는 정말 제게 잘해줬어요. 제 나이 35살이었기에 남친은 저보다 4살이나 연하였는데 마치 오빠처럼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주더군요. 모델이란 직업이 조금 불안정하게 느껴졌지만 본인이 나중에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있더군요. 그때 남친에게 콩깍지가 이미 단단히 씌었을 때라 모든 게 좋아 보였어요. 그동안 외로움을 참았던 본물이 터지는 느낌이었죠. 그에게 저의 진짜 사랑을 다 쏟아내고 말았네요. 눈 떠보니 상견례 자리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셨어요. 35살 노처녀 딸내미가 시집간다니 그저 좋으셨나 봐요. 하지만 남친 집안에선 나이 많은 절 탐탁지 않아 하시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께 싫은 티를 팍팍 내셨죠. 아주 교양 없기 짝이 없었어요. 제가 다 화가 날 지경이었으니까요. 거기 그쪽 집안에서 귀한 외동딸이겠다만 객관적으로 결혼 시장에서 여자가 35살이면 이미 뭐 완전히 폐처 취급 아니겠어요? 그럼 그 깎인 점수를 뭘로 채워 넣어야 할까요? 바로 돈이죠, 돈. 뭐 그쪽 집안이 그나마 돈이 좀 있다고 하니 내가 우리 잘난 모델 아들과 결혼 허락한 겁니다. 그 나이에 돈도 없었다면 절대 허락 안 했죠. 첫 대화에 돈이 어쩌고 나이가 어쩌고. 참,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니 저도 좀 솔직해져 볼게요. 수철 씨가 저보다 연하이긴 하지만 제가 모은 돈이 더 많고 혼수도 더 많이 해갈 예정인 거 아시잖아요. 공무원이라는 제 직업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수철 씨가 저랑 10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고작 4살 연하인데 이런 식으로 절 매도하시는 이유는 뭐죠?
저희 부모님까지 계시는 자리에서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뭐가 어쩌고 저째? 야, 아들아. 어디서 저런 입만 터진 늙은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이혜미를 능욕하게 만드냐? 이 결혼 못 시킨다. 우리 잘난 모델 아들 못 준다고. 허. 예비 시모가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그 뒤로 남친의 가족들이 줄줄이 일어서서 나가더군요. 기분이 나쁠 대로 나빠진 저희 가족들도 상견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남친만 중간에서 허둥지둥 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바로 남친에게 이별을 고했죠. 남친은 무릎 꿇고 울며불며 매달렸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35살이라는 제 나이에 대한 현타가 오더군요. 여자는 가임기가 정해져 있기에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많아질수록 결혼 시장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절실하게 깨달았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선보고 소개팅하고 다녔어요. 뒤늦게나마 얼른 결혼하고 아기 낳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박수철 이 남자가 절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며 소개팅이며 선이며 다 회방을 놓더군요. 미칠 노릇이었어요. 수철씨,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이미 끝난 사이잖아. 당신 엄마가 내 나이가 패급이라며. 당신 모델이니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을 텐데 나이 어린 여자 알아봐. 난 자기밖에 없는 거 잘 알잖아. 내 눈앞에서 다른 남자랑 소개팅하고 선보는 거 절대 못 봐. 지금 나 생업도 다 뒤로하고 모델 스케줄 다 펑크내고 자기만 졸졸 쫓아다니고 있어. 나 다시 만나줄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해. 나 근성 있는 놈인 거 알지? 얼른 나랑 다시 만나. 어? 우리 결혼하자고. 남친은 그뿐 아니라 제 일터에 꽃바구니를 보내고 드론으로 이벤트를 하고 난리를 쳤어요. 일부러 동료들까지 다 알게 해서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더군요. 채은씨, 결혼한다고? 축하해. 남친 있는 거 알았는데 결혼까지 하는 줄은 몰랐네. 그래, 나이 꽉 찼는데 얼른 시집가서 아기 낳고 해야지. 남친 엄청나게 잘생기고 자상하던데 오늘도 1층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모델이라며? 어쩐지 기럭지가 남다르더라. 게다가 연하라며. 땡 잡은 줄 알아. 대체 누가 땡 잡았다는 건지. 남친은 저와 결혼한다며 직장에 소문까지 퍼뜨린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낸 지도 언 1년. 어느새 36살이 되고 전 점점 조급해져만 갔죠. 그런 조급함 때문에 남친과 재결합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남친과 남친 집안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돌려놨더군요. 다시금 결혼 얘기가 나왔고 심지어 상견례 없이 결혼식까지 마파람에 개눈감추도 진행되고 말았죠. 신혼집은 우리 아빠가 마련해 주신 강남 24평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넓진 않았지만 강남에 있는 아파트라 엄청나게 비싼 곳이었어요. 사실 신혼부부가 살기 딱 좋은 사이즈였죠. 그런데 6개월 후 빈대 같은 시댁 식구들이 하나 둘씩 저희 신혼집으로 기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시부의 바람기로 인해 스타트를 끊게 되었죠. 열받은 시모가 제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는 쳐들어오더군요. 며느라, 나랑 네 시누이 오늘부터 아들네 들어가서 산다. 방 하나 비워둬라.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시아버지가 색소폰 동호회에서 웬 할망구랑 바람이 나서 집이며 현금이며 전 재산 다 갖고 날라버렸다. 나이 70에 가출했다고. 아휴, 내 팔자야. 이 늙은이랑 네 백수 시누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얼른 방 좀 치워놔. 아니 어머님,
제 집으로 다 들어와 같이 사신다고요? 좀 당황스럽네요. 야, 제 집이라니? 그게 왜 네 집이냐? 아무리 명의가 네 앞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 내 아들이랑 결혼했으니 공동재산 아니겠니? 앞으로 제 집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집이라고 불러라. 알았냐? 아, 참말 말고 방 하나 비워놔. 그렇게 얼떨결에 시모와 시누이를 모시고 사는 꼴이 돼버렸죠. 달달했던 24평 신혼집은 마치 지옥 같은 집이 돼버렸어요. 그날부로 신우와 시모의 융단 폭격이 시작되었거든요. 일단 백수 시누이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며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새언니, 나 임신했어요. 출산도 얼마 안 남았고요. 그냥 살찐 줄 알았는데 애가 졌다네요. 산후조리원 예약하게 나 1,000만 원만 대줘요. 네? 갑자기 임신이요? 아니 아가씨, 결혼할 남친이 있었어요? 조리원 비용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달라고요? 그것도 1,000만 원씩이나? 애 아빠가 누군진 몰라요. 날 거쳐간 남자가 한두 명이어야지. 내가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새언니네 집 잘 산다면서요. 강남집 이것만 해도 10억 넘을 것 같은데? 10억 넘는 집 살면서 1,000만 원이 아까워요? 언니는 늙은 나이에 임신이 안 돼서 먼저 임신한 내가 부러운 거예요? 아님 고가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리원비가 무슨 1,000만 원이나 해요? 나한테 그 돈 맡겨놨어요? 그 돈 다 못 대줘요. 아, 한숨만 나오네요 정말. 아기가 가여우니 조리원 비용으로 150 대드릴게요. 아가씨나 어머님 돈으로 절반은 부담해요. 한 300만 원짜리 가면 되잖아요. 울며 겨자먹기로 150만 원을 시누이에게 줬어요. 이유는 단 하나. 시누이에게서 태어날 아기가 불쌍해서였죠. 결혼하면 바로 생길 줄 알았던 아이가 안 생기자 조금씩 조급해지더군요. 시모가 자꾸 재촉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였죠. 야, 내 딸내미는 남편 없이도 아기 낳고 잘만 사는데 넌 뭐 하는 거냐? 시모 앞에서는 남편 없이 애 낳는 게 뭔 자랑이냐고 대들었지만 저도 빨리 임신을 하고 싶은 소망이 컸죠. 자기야, 우리 난임병원이라도 가볼까?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해보자. 내가 나이가 있으니 얼른 서둘러 보자고. 어? 그런데 남편은 천하태평이었어요. 아우, 거기 가서 내 정자를 배출해내라고? 남사스러워서 난 못해. 아직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잖아. 자기 40 되기 전에만 가지면 되지. 뭘. 고구마 100개 먹은 듯 답답했죠. 게으름뱅이 연하 남편을 만난 게 후회되는 순간이었어요. 또한 그 감정에 기름을 부은 건 시모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야 며느리야, 지금 네 서방을 한강다리 밑에 묶어놨다니까 빨리 가봐라. 경찰엔 절대 연락하면 안 된다더라.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할지 모른대. 나도 지금 가는 중이다. 너도 택시 타고 얼른 와. 너무 갑작스러운 전화에 손이 덜덜 떨렸지만 남편한테 바로 전화해봤더니 태평하게 받더군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었죠. 안도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시모에게 전화해봤어요. 어머님, 지금 전화해봤는데 수철씨 멀쩡해요. 그거 너무 뻔한 보이스피싱 수법인데 모르셨어요? 뭐야? 아닌데? 내가 분명히 우리 아들 울부짖는 목소리 들었는데? 그럼 내 돈은 어떡하지? 급하니까 사채 써서 다 내줬는데. 네? 도둑놈들한테 돈을 줬다고요? 대체 얼마를요? 3,000만 원. 나한테 있는 쌈짓돈에 사채까지 써서 꽉꽉 채워줬지. 돈 안 주면 내 아들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며느리야 어쩌냐? 내 돈 어째?
속으로 정말 정신머리 없는 할망구야 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시모가 3천만 원 잃어버렸다고 서럽게 울었기 때문이었죠.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시모가 사채 쓴 돈은 다 남편한테 갚으라고 했어요. 시댁 식구들한테 정말 런덜머리가 나는 순간이었죠. 심지어 신우와 시모는 번갈아가며 제게 생활비와 용돈을 요구했어요. 도가 지나치는 비용은 거절하는 것도 지치더군요. 아가씨, 애 키우는 비용을 다 저한테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엄마인 아가씨가 충당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죠. 언니, 비싼 강남집 살면서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기에요? 우리 아기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설마 언니 아기 안 생긴다고 나한테 히스테리 부리는 거예요? 임신 잘 되는 내가 부러우면 부럽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그렇게 돈이 타가고 싶거든 본인 오빠한테 말씀하세요. 남편은 모델일에서 번 들쑥날쑥한 돈을 다 시모와 신우이에게 퍼주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언젠가부터 가게를 저 혼자 이끌고 가는 느낌이었죠. 남편에 대한 애정도 이미 식은 지 오래였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밑에 뾰루지가 났다며 비뇨기과에 가본다고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썼죠. 난임병원에는 그렇게 가기 싫어하더니 고작 뾰루지 하나로 난리를 치며 쪼르르 비뇨기과에는 달려가는 꼴이라니 꼴배기 싫더군요. 병원에 다녀온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 얼굴을 보고는 시모가 괜시리 제 탓을 하며 말하더군요. 우리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아들아, 애 못 낳는 늙은 여자랑 빨리 갈라서고 세상가 들어라. 전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쓰러지는 줄 알았네요. 자기야, 비뇨기과 의사가 나 고환이 없대. 선천적으로 없었대. 그래서 내가 몸에 털이 안 났었나 봐. 뭐?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정상적인 부부 관계도 다 했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 순간 머릿속에 종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이 지긋지긋한 족속들을 내 집에서 다 내쫓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지금까지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한테서 당한 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빡치더군요. 어차피 아이를 갖지도 못할 남편과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셨죠. 전 시모와 신우이 남편에게 사자후를 날렸어요. 당신 당장 이혼해. 그리고 어머님, 애 못 갖는 거 다 내 탓이라고 했죠? 근데 어쩌나? 당신 아들이 고환이 없다네요.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줘요. 내일 아침까지 짐 빼도록 해요. 아니, 내가 손수 이삿짐센터 불러서 짐 다 빼버릴 테니 그렇게 알아요. 시모가 내게 매달리더군요. 며느리야, 얘야, 진정하려무나. 우리 아들이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지금껏 너 나이 많다고 탓한 거 용서해 다오. 우리가 능력 있는 며느리 아니면 언제 강남 아파트에 살아보겠니? 나 안 그래도 이 동네에서 강남 사모님 소리 듣고 있었는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식구끼리 쫓아내고 그러면 쓰겠니? 더 이상 시모의 머리카락 한 올도 보기 싫었죠. 같은 집에서 숨쉬고 사는 것도 싫었어요. 이혼하는 마당에 더 이상 내 알 바 아닙니다.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시고요. 애도 없으니 이혼도 빠르겠네요. 시댁 식구들 모두 다 내쫓아버리는데 한 2, 3일 걸렸네요. 아주 거머리처럼 찰싹 들러붙어서는 지독히도 안 나가더군요. 속은 후련했지만 웬일인지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첫 번째 남자한테 사기당해 파혼하고 두 번째 남자와 결혼까지 했다가 이혼하고 나니 내 신세가 처량했죠. 직장에선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지만
업무 중에도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났어요. 옆자리 45세 노총각 동료가 위로해 주더군요. 서윤 씨, 그거 서윤 씨 잘못 아니에요. 그동안 남자 운이 지지리도 없었나 봐요. 이거 먹고 힘내요. 서윤 씨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셔 사탕 사왔어요. 그가 사다 준 사탕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나더군요. 신맛 사탕을 먹으니 침이 확 올라오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회사에서까지 질질 짜는 내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별것 아니었지만 진짜 그 사탕을 계기로 정신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옆자리 노총각 동료의 많은 위로 덕분에 마음의 힘을 얻기도 했고요. 사적으로 처음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사귀게 되었네요. 그러다 보니 덜컥 임신이 되고 말았어요. 제 나이 39살에 혼전 임신이라니. 그동안 그토록 원했던 임신이 이리도 쉽게 되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임신을 확인하자마자 남친에게 알렸는데 순박한 남친은 고맙다며 엉엉 울더군요. 양가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아주 간소하게 상견례를 치르고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이전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썼던 그 집은 팔아버리고 남친 명의의 아파트로 들어갔죠. 다행히 남친 집안은 중산층 이상이어서 제가 부양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것만으로 감사했는데 시부모님들께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가, 네가 우리 집안에 마치 선물처럼 느껴지는구나. 우리 아들이 노총각이 되어 장가도 못 가는 줄 알았는데 구제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 전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고 들었어.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 식구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꾸나. 난 절대 너희 결혼 생활에 터치하지 않을 거야. 다만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하렴. 하나뿐인 외아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돈 벌어놓은 거 아니겠니? 시모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네요. 마치 하늘에서 저에게 내려준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죠. 지금까지 고생했다고 내려준 선물 같은 기회 말이죠. 현재 만삭인 지금 앞으로는 아이를 위해 좋은 일만 생각하렵니다. 그지 같은 과거 일과 과거 인물들 다 잊고 좋은 사람과 좋은 이야기만 하고 살렵니다. 제발 우리 가정에 긍정적인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께서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사연살롱 구독자분들 화이팅! 제 인생도 화이팅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도에 사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본가는 서울인데 혼자 내려와서 여기 사는 친구와 함께 카페를 하고 있어요. 벌써 1년이 되어 가네요.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가 정착하기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친구 덕분에 크게 힘든 거 없이 적응하며 살고 있어요. 보름에 한 번쯤은 서울에 가는데요. 이제는 여기가 더 익숙해서 김포공항에 내려 전철을 타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서울이 광고도 많고 너무 복잡하고요. 이렇게 점점 예전 모습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어떤 분들은 제 나이에 무슨 사연을 보낼 게 있나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저한테 있었던 모든 일을 전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가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하고 파혼을 했는데
거기에 정말 기막힌 진실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럼 더 뜸들이지 않고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꽤 부유했어요. 강남에 가면 고급 빌라 있잖아요. 거기 살았거든요. 어렸던 저는 제 인생은 평생 그렇게 살 줄로만 알았죠. 능력 있는 아빠와 똑똑한 엄마, 음악 재능이 넘쳐서 영재소리 듣는 언니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집이었다고 자부해요. 하지만 아빠는 동업을 하자며 손을 내밀어 온 사람에게 속았고 그 일로 저희 집은 많은 것을 잃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간단한 집만 챙겨서 살던 집에서 나와 친척집 방 한 칸에 빌려 있어야 했어요. 언니는 그 좋아하는 바이올린을 껴안고 펑펑 울었고 아빠는 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했죠. 그때 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왜 아빠가 미안할 일이야. 아빠를 속인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해야지. 경찰은 왜 그런 사람을 못 잡는 거야. 아빠는 저희 네 식구를 꼭 끌어안고 다시 일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저희 가족은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큰아버지가 도쿄에서 자리를 잡고 사시는데 저희더러 있는 돈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된 저희는 큰아버지가 알아봐 주신 작은 맨션에 살게 되었어요. 아빠는 큰아버지와 함께 마트를 운영하게 되셨고요. 일본 집들이 작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꽤 큰 집들도 있거든요. 큰아버지 집은 옆으로 긴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방 4개에 거실 따로 있고 부엌에 욕실도 2개였어요. 그에 비해 저희 집은 방 2개에 거실과 부엌이 붙어있는 작은 맨션이었고요. 맨션이 우리나라 아파트 개념이더라고요. 전에는 우리 집이 훨씬 컸는데 큰아버지 집과 비교가 되니 어찌나 서럽던지요. 아빠는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엄마는 저희와 언어 학교를 다니시며 알바를 하셨고요. 저희는 어느 정도 말을 배운 후 학교에 다시 가게 됐어요. 바이올린 연습할 공간이 없었던 언니는 학교 빈 장소에서 틈틈이 바이올린 연습을 했네요. 언니는 레슨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그렇게 바이올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 아빠는 저희한테 약속한 대로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고 언니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다시 하게 해주셨어요. 아빠 돈을 큰아버지 마트에 자금으로 줬는데 큰아버지가 잊지 않고 수익이 나오는 대로 아빠에게 꼬박꼬박 돈을 주셨거든요. 아빠도 큰아버지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었고 사업 수완도 있었어요. 어쩔 때는 똑똑한 아빠가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요. 아빠랑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고급 주택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국 레스토랑을 차리셨고 장사가 꽤 잘 됐어요. 가게 오픈할 때 큰아버지는 아는 인맥을 전부 데리고 오셔서 홍보해 주셨고 커다란 축하 화환도 몇 개씩 보내주셨어요. 일본에 살다 보니 어릴 때 몇 번 뵌 게 다여서 어려웠던 큰아버지였는데 이렇게 아낌없이 저희 집을 도와주시고 저와 언니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렵게 생각했던 게 죄송스러울 만큼요. 하지만 언니가 유학 가는 걸 지원해 줄 정도는 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언니는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졌어요. 부모님은 동업하려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 뿐인데도 그 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돈을 갚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그 돈을 갚아? 우리 잘못 아니잖아. 엄마 아빠 바보야?
우리도 고생해봐서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 한두 푼도 아닌데. 조금이라도 갚아야지. 그러니까 한두 푼도 아닌 그 돈을 우리 잘못도 아닌데 엄마 아빠 착한 척 하느라고 나만 피해봐야 돼? 엄마 아빠는 남 걱정만 하고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언니는 그때 미국 음대에 합격했어요. 입학금과 1년 등록금은 장학금을 받게 됐지만 생활비나 방을 빌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상의를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언니와 부모님 사이가 멀어지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아무 힘도 없는 게 너무 속상했죠. 아무튼 언니는 일단 도쿄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됐고 집을 떠나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로부터 2년 후 고3이 되었고 고민 끝에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오기로 했어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건 고3이 된 후부터 외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엄마가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했는데 외할아버지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장녀인 엄마가 옆에 있기를 바라셨거든요. 저는 엄마와 먼저 상의를 하고 외갓집에서 대학을 다니기로 했어요. 아빠한테도 알렸고요. 그래 선이야, 잘 생각했다. 아빠도 언젠가는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었거든. 너랑 엄마가 거기서 먼저 있으면서 아빠가 갈 날을 기다려주면 좋겠다. 아빠는 저와 엄마의 결정에 찬성했고 언니도 잘해보라고 했어요. 언니는 엄마 아빠가 화해를 했고 아빠는 언니가 미국으로 대학원 갈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아빠는 그동안 언니 유학 자금을 모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걸 안 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고 아빠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가족이 마음 아프고 흩어져 살아야 하는 게 다 돈 때문이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 속상했고 화도 났어요. 저는 경영학과에 들어가 돈을 벌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뭐든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고 그러려면 경영학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빵 만드는 취미도 다 포기하고 공부에 매달렸고 재외국민 입학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됐어요. 저희 합격에 온 집안이 다 기뻐했어요. 일본에 계신 아빠도 미국에 간 언니도요. 저는 아빠와 통화를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내가 꼭 아빠 힘이 될게. 조금만 기다려. 오냐 우리 딸, 이제 다 컸구나. 아빠 잘못으로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 아빠는 더 바랄 게 없어. 무슨 소리야 그게. 왜 아빠 잘못이야. 속인 사람 잘못이지.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한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도 했어요.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과외도 했고요. 괜한 데에 돈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었죠. 학교 성적도 괜찮았어요. 장학금도 몇 번 받았고요. 4학년 때까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산 시기인 것 같아요. 저 혼자서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대기업 취직에 성공했어요. 제가 한 번에 쉽게 취직한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15군데쯤 나와서 그 중에 4군데 면접을 받고 그중 한 곳 붙은 거였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의리와 여성 자파를 위주로 하면서 건축과 수입도 하는 기업이었어요. 목표로 했던 곳은 아니었지만 원하는 데에 가겠다고 다시 1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는 게 낭비 같았거든요. 저는 그동안 제가 모은 돈을
절반씩 엄마와 아빠한테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두 분 다 받지 않았어요. 마침 한국에 들어오셨던 아빠는 절대 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너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넣어둬. 그래 선이야. 엄마 아빠 비상금 다 있고 우리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일본에 있는 가게도 잘 되고 있고 너 나중에 결혼할 때 써. 결혼은 무슨, 나 그럴 생각 없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결혼을 안 해? 요즘 다 그래. 결혼하겠다는 애들 별로 없어. 제 말에 엄마 아빠는 한숨을 쉬었지만 당시에는 정말 그랬어요. 그냥 내 인생 열심히 살면 되는데 뭐 다른 남자를 만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저절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성격 좋은 사람을 원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사정도 품을 수 있어야 했고요. 저희 부모님 지금 따로 사시는 것도 속상한데 그런 걸로 딴지를 거는 사람은 절대 용납이 안 됐거든요. 제가 대단한 학벌이나 경제적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별거 아니다 싶겠지만 이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저도 대학 다니면서 남자친구 사귀어 봤는데 저희 집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했어요.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밖에 없기도 했죠. 아무튼 저는 몇 살이 되었건 저의 이런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어요. 그러던 중 동물보호협회 봉사를 하다가 전 남친을 만나게 됐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난 사이기는 하지만 계속 전 남친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 진행이 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남친이라고 할게요. 제가 동물을 무척 좋아하는데 자취집에서는 키울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외할아버지가 아프시니 동물을 보살필 여력이 없으셨고요. 어릴 적 집이 그렇게 되기 전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일본을 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에 보내야 했거든요. 지방으로 가는 차 뒷좌석에서 순진한 눈망울로 계속 저를 바라보던 그 강아지의 모습이 계속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를 시작하게 됐죠. 남친은 제가 갈 때 3번 마주쳤고 마지막에 같이 밥을 먹으며 친해지게 되었네요. IT 기업에 다니는 그 사람은 마음의 여유도 있어 보였고 부모님이 떨어져 있는 상황도 그럴 수 있다며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귀게 되었고 1년 좀 안 돼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얼마 전까지 결혼 같은 건 생각할 수도 없다고 했던 저인데 말이에요. 정말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얘기 들어보시면 더더욱 그렇다는 걸 느끼실 거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바로 저희 집 경제 상황을 전부 오픈했어요. 그럼에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면 결혼할 거고 아니면 헤어질 생각이었거든요. 남친은 전부 이해한다는 거였어요. 그 말에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요. 그때의 기분은 잊을 수 없네요. 물론 그 후에 뒤통수 친 건 더 잊을 수 없고요. 아무튼 그 당시 남친은 다 괜찮다고 했어요. 지금은 언니도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일본에서 강사하면서 잘 살고 있고 아빠도 식당 하시고 엄마도 잘 지내시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선이 너희 부모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잖아. 그런 큰일 당하고 이렇게까지 올라선 것만도 대단하지. 남친의 집은 아빠가 사업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집을 이해해 주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남친 부모님이 저희 집 상황을 받아주실지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말이 쉽지 사업하고 잘 나가는 집안이 어려워서 힘든 집안하고 사돈 맺는 거 힘들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오빠는 우리 집 이해한다고 하지만 오빠 부모님도 그러실까? 우리가 오빠네 집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따라갈 때까지만 결혼을 미루면 어때? 선이 너 우리 부모님을 뭘로 보고? 절대 안 그러셔. 아빠도 사업하면서 힘들 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뭐라고 하실 분 아니야. 엄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 부모님인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어? 나는 안 그래도 힘든 시간 보내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언니 가정 문제 때문에 남들한테 상처받는 거 정말 싫거든. 네가 긴장할까봐 말 안 했던 게 있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 니네 집안 상황 아셔. 내가 얘기했어. 근데 괜찮다고 하셨어. 아까 내가 말했듯이 지금은 일본에서 레스토랑 하며 자리 잡았고 너도 이렇게 번듯한 직장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불안해하고 나랑 결혼하자. 어?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비로소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남친은 한정식 집에서 엄마를 먼저 만났고 그 이후 남친 부모님을 만났어요. 아빠는 2주 후 저와 함께 일본으로 가서 만나기로 했고요. 남친 부모님과의 인사자리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남친 부모님은 제가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더군요. 부모님도 이제 다 안정적이 되셨다니 다행이다. 무엇보다 본인 능력이 제일인데 상혁이가 아주 야무진 아가씨를 만났네. 땡땡땡 기업이라니 거기가 꽤 보수적이라고 들었는데 말이야. 부모님이 아주 좋아하시겠어. 선이라고 했지? 우리 성혁이 잘 부탁한다.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어머님, 아버님. 무슨 그런 말이 있냐. 나는 성혁이가 어디서 이상한 아가씨라도 만났을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만나고 나니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이 녀석이 나를 닮아 여자 보는 눈이 있구나. 라며 저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저 부족한 거 많아요. 부디 이해해 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어머, 말도 이쁘게 하는 거 봐. 얘, 너 같은 애 드물어. 인물도 괜찮고 머리도 좋고 직장도 좋고. 그런데 모자라기는 뭐가 모자라. 부모님 때문에 그러는 거면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여보? 물론이다.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 어려움 얼마든 이해한다. 또 먹고 살 만큼 산다는데 우리한테 업힐 생각하실 것도 아니지 않냐? 마지막 말이 좀 걸리긴 했어도 그래도 이만큼 이해하는 게 어디냐 싶어. 저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사돈한테 부담 주실 분들이 아닌데 말이죠. 물론 그럴 만큼 어렵지도 않았고요. 이것도 다 엄마 아빠를 안 만나보고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만나보면 분명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볼 거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보는 눈이 있다고 하잖아요. 남친 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사실 나도 힘든 시간을 지내본 적이 있어. 그래서 나는 니네 집이 이 정도 감당하고 살아온 거 그거면 됐다고 생각한다. 아, 그래. 우리 진짜 힘들었어. 그때는 성혁이는 그 얘기하는 거 싫어하지만 우리도 그래서 니네 마음 잘 안다는 뜻에서 이야기한다. 너 이렇게 야무진데 니네 부모님이라고 안 그러시겠어? 절대 우리 집에 손 안 벌릴 거라 생각한다. 그 점이라면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럴 만큼 어렵지 않아요, 저희 집. 그래.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야.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이 결혼 그냥 진행해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남친 부모님은 끝까지 저에게 친절하게 해주셨고 저도 기분 좋게 모임을 끝냈네요. 정말 큰 산을 하나 넘었다 싶어
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혼수 준비에 신혼집 마련에 해야 할 일이 까마득했지만 첫 번째 문제를 아주 잘 푼 것 같았어요. 남친은 2주 후 일본 갈 일을 걱정하더라고요. 넌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하는데 장인어른이 나 안 좋아하면 어떡하냐? 엄마, 이미 아빠한테 전화했어. 오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럼 걱정하지 마. 솔직히 내가 너보다 대학도 안 좋은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냐? 오빠도 벤처기업 IT 회사 잘 다니고 있고 나중에는 아버지 사업할 거라며. 근데 뭐가 별 볼 일 없어? 괜찮아. 그래도 긴장되네, 선이야. 장인어른 뭐 좋아하시니? 뭐 우리나라 소주 이런 거 좋아하시려나? 전통주? 이렇게 걱정하며 선물을 준비하는 남친이 저는 참 고맙고 이뻐 보였어요. 남친은 선물로 비싼 전통주를 사서 붙이는 캐리어 안에 몇 번을 싸서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이거 정말 괜찮을까? 아빠가 술을 즐기시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윗감이 주신 거니 엄청 좋아하실걸? 내가 회사가 너보다 딸려서 뭐라고 하시지는 않겠지? 오빠랑 나는 분야가 다르잖아. 회사 규모로만 따질 건 아니지. 오빠네 부모님도 우리 집안 신경 안 쓰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그래. 아빠는 절대 학벌이나 집안 안 보셔. 부모님은 저와 언니가 어릴 때도 배경 보고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동업자한테 당하고 많은 일을 겪으시고 나서는 더더욱 그러셨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사람은 스스로 자존감이 높고 인성이 좋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고요. 부모님도 망한 후에도 절대 험한 말을 하신 적이 없고 서로에게 예의도 잘 지키셨어요. 부창부수라고 하죠. 엄마도 아빠도 똑같이 서로를 신뢰하고 저희한테도 나쁜 말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자기를 비하하거나 나쁘게 말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라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두 분을 존경해요. 그런 아빠와 남친이 만나는 자리이니 저는 꽤 설렜어요. 아빠랑 남친이 말이 잘 통하면 더 좋을 것 같았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될 걸 기대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일본의 도쿄로 향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도쿄에 지진이 나서 저희 집 수리하지 않은 곳이 망가져서 수리를 하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뉴스에 나지 않는 지진도 가끔 나거든요. 진도 2나 진도 3 지진 정도는 뉴스 확인해보고 그냥 일상처럼 지내는 수준이에요. 진도 4여도 크게 문제 생기는 곳은 얼마 없고요. 큰 지진을 많이 겪은 나라라 지진 강도가 세지면 가스부터 자동으로 다 차단이 돼요. 화재가 나는 걸 방지하려고요. 다 지진 때문에 당해본 경험에서 생긴 시스템이죠. 저희 도쿄집은 부엌 창문 있는 데가 망가져서 수도랑 가스를 다시 손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떠나기 전 아빠는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어떡하냐. 처음 오는데 집에는 오지 못하겠구나. 일단 우리 집이 어딘지 보여주고 나서 큰아버지 집에 가서 인사해야겠다. 식사는 나가서 하자꾸나. 괜찮아, 아빠.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마음 편히 있어. 그렇게 도쿄에 도착해서 저희는 전철역에 마중 나온 아빠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김성혁이라고 합니다. 아주 씩씩해서 보기 좋구만. 그래, 나 선이 아빠야. 이렇게 먼 길 왔는데 집으로 초대하지 못해 미안하게 됐네. 아닙니다. 지진이 났다면서요? 아휴, 여기서 사는 거 좀 무섭겠어요, 아버님.
그렇지도 않아. 살다 보면 다 살아. 지진 대비도 잘 돼 있어서 아주 큰 지진만 아니면 괜찮고.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움직이자고. 우리 집이 어딘지 바깥에서 보고 그 다음에 큰 집으로 가지. 그렇게 저희는 아빠가 사는 집 앞에 왔어요. 아빠는 제가 한국 회사에 취직했을 때 집을 옮겨 방 하나에 거실과 부엌이 있는 작은 맨션에 살고 있었는데 좀 오래된 곳이었어요. 아무래도 방 하나짜리 2층 맨션이다 보니 건물도 작았고요. 저희 집을 수리하는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더군요. 아빠는 그 사람들한테 잠깐 인사를 하느라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남친은 표정이 싹 굳어서 아빠가 사는 집을 보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보기에 집도 장난감 같고 오래됐어도 다 지진 대책도 되어 있고 안은 깔끔했어요. 겉으로만 보면 남친처럼 반응할 수 있었죠. 한국 집들하고는 많이 달랐으니까요. 오빠, 이제 우리 큰 집에 갈 거야. 아빠 오시면 바로 갈 거니까. 왜 그래, 오빠? 남친은 핸드폰으로 뭔가를 막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무슨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보니까 일본 맨션 사진인데 고층의 화려한 곳이더라고요. 야, 일본 맨션 다 이런데 여긴 뭐야? 이게 무슨 맨션이야? 이런 것만 있는 맨션이 아니고 아빠 집 같은 것도 그렇게 불러. 오빠, 일본 집에 대해 잘 모르잖아. 지금이 어떤 시대야. 아무리 몰라도 일본 드라마나 영화 다 보는데. 그런 것도 모를 줄 아냐? 이건 너무하잖아. 집도 너무 낡았고. 아니, 식당하고 다들 살만해졌다며. 이게 말이 돼? 이런 집을 소유도 아니고 월세라고? 어차피 한국 들어올 건데 뭐 타러 사. 일본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고. 야, 됐어. 달라봤자 다 거기서 거기지. 너무 심하잖아. 오빠, 우리 집 어떻든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어? 다 이해한다며. 갑자기 왜 이래? 이 정도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좁은 데에서 산다고? 아무리 일본이라도 이건 아니지. 동네도 딱 보니까 잘 사는 데가 아니네. 이게 너네는 각자 먹고 산다는 거냐? 각자 먹고 살고 있어. 오빠한테 여러 번 얘기했고. 오빠네 부모님도 다 이해해 주신다고 하셨잖아. 이런 실태를 알기 전이니까 그렇게 말했지. 역시 빚쟁이는 구제가 안 되네. 그냥 우리나라에서 노가다 뛰어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일본이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되냐? 식장 잘 되는 게 맞아? 너네 아버지 너 모르게 또 무슨 빚진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아빠 의심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절대 아니야. 한국 오시려고 준비 중이고 여기는 아빠 임시 거처라고. 그리고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뭘 너무해. 보이는 대로 말한 것뿐인데. 너 나랑 결혼해서 이런 인생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뭐가 어쩌고 저쩌? 기억 상실인가 본데 이 결혼 오빠가 하자고 했어. 근데 뭐?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 내 인생이 뭐가 어때서? 야, 이건 비참하지.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에서 이러고 사는 거. 야, 내가 이거 실수한 거 같은데? 실수? 진심이야? 좋아, 그럼 그만둬. 당장 돌아가라고. 큰 집에 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겠네. 한국에 다시 가버려. 내가 호텔비니 항공 변경비니 다 물 테니까 가버리라고. 제가 차갑고 단호하게 남친을 가라고 떠밀자 남친은 그런 저를 보고 말했어요. 좋아. 너는 그런 생각 없었다 쳐. 근데 네 부모님은 못 믿겠다. 솔직히 너도 네 부모가 아닌데 네 부모 속까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나 우리 집의 돈 때문에 니네 부모님이 손 벌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물론 나는 할 도리는 해. 용돈도 드리고 명절이나 생신 때
인사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은 안 돼. 니네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 사업하는 거 내세워서 어디 돈 끌어들이고 곤란하게 만들면 안 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당장 가버려.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을 모욕해? 네가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뭘 안다고? 야, 너 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안 본다며 사람을 잘 살고 못 살고로 구분 안 하는 거 아니었어? 나 우리 부모님보다 훌륭한 사람들 여지껏 본 적 없어. 니까짓게 집 하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너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돈을 갚을 수 있어? 우리 부모님은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다른 사람들 사정 살피신 분들이야. 그래서 언니하고 사이까지 나빠지신 적도 있어. 그 정도로 남에게 패는커녕 오히려 주신 분이야. 그래, 사람 속을 모른다는 건 맞는 말이네. 네가 이딴 놈인 줄은 몰랐으니까. 이런 위선자의 쓰레기 같은 놈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알게 돼서 다행이다. 결혼이고 뭐고 그냥 다 끝내. 야, 그 말은 내가 해야지.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사람을 이 먼 데까지 끌고 와서 황당하게 만든 건 너야. 지금 나한테 사정해도 봐줄까 말까인데 이게 뭔 웃기는 소리야. 그럼에도 나는 최대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랑 결혼해서 너를 이런 생활에서 빼주겠다고 생각하는데 뭐? 끝내? 주제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누가 너 같은 애 집구석하고 사돈을 맺는다고 하겠냐? 와, 진짜 나한테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아주 열등감에 자존심 세우느라 미쳐 나가는구나. 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 시간 이후 너는 차단이야. 나중에 네가 잘못했다고 매달려도 소용없어. 인간 하나 괜찮은 거 보고 다 봐주려고 했더니 이래서 없는 것들하고는 상종을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잠깐 미쳤었던 거지. 아! 남친은 이렇게 저와 저희 부모를 모욕하는 말을 마구 퍼부어댔어요. 저한테 하는 건 괜찮았지만 저희 부모님을 비하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저야말로 저런 인간과는 더는 같이 있을 필요를 못 느꼈고 거기에 화를 내고 대꾸하는 것도 에너지 낭비 같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죠. 좀 전까지는 정말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리니 말이에요. 제 눈에 남친은 인간 말종이었어요. 저는 남친 등을 떠밀어 가버리라고 하고는 아빠를 기다렸어요. 아빠가 당황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그게 문제였죠. 아빠가 사실을 알면 너무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저는 결국 남친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바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 갔다고 얼버무렸어요. 아이고,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그렇게 가버려서 어째? 비행기 타기 전 뭐 좀 먹었어? 요새 비행기에서 일본 오는 건 주는 것도 시원찮은데. 나는 괜찮으니까 마음 쓰지 말라고 잘 전해. 알았지? 어쨌거나 큰아버지가 니네 기다린다고 했는데 얼른 가보자. 같이 식사도 해야지. 그래. 큰아빠한테는 인사해야지. 근데 선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성혁이 가버려서 그런 거야? 뭔가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래? 혹시 둘이 그새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싸우기는 왜 싸워? 그럴 일 없어. 그렇게 큰 집까지 꾸역꾸역 간 저는 큰아버지가 오느라 애썼다고 저한테 그간 잘 지냈냐며 등을 토닥여 주시는데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들 당황하고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결국 좀 전에 남친이 했던 말을 전부 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아빠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고 큰아버지는 화가 나서 펄펄 뛰셨어요. 아니, 남의 집 사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딴 말을 함부로 해? 하, 나 참.
그렇게 경박한 놈, 이렇게 헤어진 게 차라리 잘 됐다. 울지 마라. 그런 놈은 눈물도 아까워. 미안하구나, 선이야. 아빠 때문에 이렇게 돼서. 아니야, 그럴 거 없어. 내가 우는 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딴 놈 아쉬울 거 전혀 없어. 너네 이대로 이거 넘어가지 마라. 나도 가만 못 두겠어. 어디 그놈 어떤 놈이냐. 면상이라도 보자. 저는 핸드폰에서 저와 남친이 같이 찍은 사진을 큰아버지한테 보여드렸어요. 근데 큰아버지가 저한테 핸드폰을 받으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건드려서 사진이 다른 데로 넘어간 거였어요. 하필 남친과 남친 가족 사진이었어요. 전에 제가 인사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근데 큰아버지가 남친 가족 사진을 빤히 보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아빠한테 핸드폰을 넘겨줬어요. 야, 이거 봐라. 이 사람들 나시 읽지 않냐? 이 사람들 그 자식 동생네잖아. 그렇지, 맞지? 그놈 가족 맞지? 그놈이라뇨? 그놈이 누구? 혹시 아빠 속인 그 사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남친의 아버지는 바로 저희 아빠를 속이고 돈을 들고 달아난 사람의 동생이었어요. 그 집 가족들과도 다 알고 지냈던 아빠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죠? 아니, 이건 우연이라기보다 그동안 우리 가족을 고생시킨 놈들이 자기 발로 저희 앞에 나타난 거니까요. 이 여자, 그놈 재수씨 분명해.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잊겠어? 아빠, 정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 사기꾼 동생 가족 맞아? 드디어 저희는 그 사기꾼을 찾을 실마리를 얻게 된 셈이었어요. 결국 저는 아빠와 큰아버지와 짜고서 남친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요. 내가 가서 다 잘 설명하고 싶다고 부모님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남친은 온갖 비난하는 말을 퍼붓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와서 해볼 말 있으면 해보라며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남친 집으로 갔고 아빠와 엄마 그리고 큰아버지는 숨어있다가 문이 열리고 바로 같이 들어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팔짱을 끼고 저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남친 어머니와 남친은 뒤에 우르르 저희 식구들이 들어오자 깜짝 놀랐어요. 너 혜숙이 맞구나. 나 기억하지. 네 형님네하고 우리 자주 만났었잖아. 그러자 남친 엄마는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머 세상에, 이게 누구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건지 아줌마가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리고 저는 남친을 보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야, 김성혁, 가서 니네 아빠 나오라고 해. 나와서 네 큰아버지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하라고 해. 이렇게 소란스러운 가운데 남친은 영문을 몰라 버벅댔고 드디어 남친 아버지가 나왔어요. 허참, 이게 다 무슨 짓들이야. 얼른 얘기 끝내고 돌려보내지.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뭐야? 당신. 그래, 내가 기억은 나냐? 나다, 네 형한테 속은 사람. 몰라요. 당장 나가. 아니면 경찰 불러서 무단 침입죄로 고소할 거니까. 성혁아, 얼른 경찰에 신고해라. 네, 아버지. 그러자 큰아버지가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됐다. 얼른 신고해. 우리 경찰서 가서 제대로 얘기해보자고. 파출소 이런 데 가지 말고 서로 가자고. 거기 가서 우리 무단 침입죄로 신고해. 그럼 나는 니네 사기꾼 숨겨준 죄로 신고할 거니까. 그러자 남친 아버지는 설설 기기 시작했어요. 이러지 말고 말로 해요, 형님. 네? 이제 와서 말로 해? 나랑 내 딸을 그렇게 모욕하고서 뭐가 어쩌고 저째? 그래,
나도 기억나. 그때 그놈이 자기 동생 사업하는데 돈 때문에 무지 곤란하다고, 자기도 힘들다고 그러고 나한테 사기치고 돈 들고 사라졌거든. 너 이러고 사는 거 다 내 돈으로 사는 거 맞지? 그렇지? 아빠 말에 남친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희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큰아버지는 정말로 지구대에 신고를 해서 저희 모두 다 경찰서로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결국 신고받은 경찰이 나와서 저희를 다 경찰서로 데려갔는데 그 과정에서 남친은 완전 당황해서 정신이 나가 아무 말도 못했고 남친 부모님은 어떻게든 경찰서에 안 가려고 발버둥 치더라고요. 아니, 내가 먼저 신고 얘기 꺼낸 건 맞지만 이렇게 경찰서까지 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저놈 가족이 15년 전에 제 돈을 들고 튀었어요. 거액을요. 저는 그래서 회사 문 닫았고요. 그런데 저놈이 장희영 있는 곳을 말 안 하지 않겠어요? 이거 범인 은닉죄니까 얼른 저희 얘기 다 듣고 고소 진행해 주세요. 경찰은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남친 부모님을 겨우 순찰차에 태웠고 저희도 다른 순찰차에 타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큰아버지는 다른 차를 타고 오셨고요.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형사 앞에 앉으니 남친 부모님은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했죠. 그러자 큰아버지는 어디 불러보라며 그런다고 달라질 거 없다고 너네 법적 처벌 받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친이 자기 부모님을 달래더라고요. 엄마, 아빠, 진짜 이렇게 벌 받을 거야? 그냥 큰아버지 일본에 있다고 말해. 그 말에 저희 큰아버지가 화색이 돌더라고요. 오라, 니놈 큰아버지도 일본에 사는구나. 어디 잘 됐다. 내가 도쿄에서 잔뼈 굵고 살아서 웬만하면 다 아는데 그놈 어딨냐? 도쿄에는 없는 게 확실한데. 남친 부모님은 남친을 보며 그런 말을 왜 하냐며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남친은 의리고 뭐고 없이 자기만 편하고 손해 안 보면 되는 아주 이기주의더라고요. 저희가 일본에 식당이 있다니까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해볼 심산으로 저랑도 결혼하려고 했던 거고요. 남친 아버지는 자기 형이 구마모토에 있다고 실토해버렸어요. 골프장 운영하면서 맨날 놀러 다니고 아주 속 편하게 삽니다. 솔직히 내가 봐도 꼴비기 싫을 정도로 잘 먹고 잘 살아요. 보니까 남친 큰아버지는 저희한테 사기를 치고 얼마 안 있어 일본으로 가서 공소시효가 거의 적용되지 않더라고요. 들어오면 무조건 벌을 받는다는 거죠. 저희 큰아버지가 남친 가족들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네 형한테 안 들어오면 각오하라고 해. 니네 요새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 줄 알지? 내가 한인 커뮤니티에 전부 다 퍼뜨릴 거다. 들어와서 벌 받지 않은 이상 절대 발 못 붙이고 살게 만들 거야.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제가 SNS에 다 퍼뜨려서 아줌마 아저씨 아들까지 회사 못 다녔으면 좋겠어요? 야, 거기에 내가 왜 들어가? 나 끌어들이지 마. 야, 너 우리 아빠 돈 아니었으면 네가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 네가 혐오에 맞지 않는 낮고 허름한 집에서 어렵게 살았을 거야. 그게 너였을 거라고. 결국 남친 아버지는 자기 형이 어디 있는지 실토했고 저희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남친 큰아버지가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어디서들 알고 왔는지 10명도 넘는 사람이 단체로 와서 남친 큰아버지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저희 아빠한테만 사기친 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남친네 가족이야 그 돈을 갚을 법적인 의무는 없긴 했지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네요. 제가 SNS에 폭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남친 회사 커뮤니티에 이 일을 전부 다 올렸거든요. 그러니 남친 부모님이 뭘 하는지까지 알려줬고 남의 돈으로 사업해서 자기들만 떵떵거리고 산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워낙 이런 일들이 많으니 사회적으로 금방 묻힌다고 해도
그들 주변에서는 다 알게 돼서 인간관계도 끊기고 여러 가지로 곤란해지게 된 거였어요. 남친 큰아버지는 공소시효도 정지되어 있어서 재산도 몰수당했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남친 집에까지 미치게 되었어요. 그제야 남친은 저에게 달려와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선이야, 내가 그때 너무 경솔했어. 정말 미안해. 내 잘못이야. 아니, 너 잘했어.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기꾼을 잡았겠니? 너 아주 잘했어. 그리고 네 본성도 알게 돼서 진짜 너무 다행이고 네가 잘못한 거 당연한 거고 우리 아빠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러지 않으면 나 너 회사도 못 다니게 만들 거야. 나 안 그래도 지금 회사 못 가고 있어. 하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따돌려서 지금 휴직 상태라고. 그래, 그 휴직 내가 해고로 바꿔줄 수도 있다니까. 우리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 그러면 나 먹고 살기는 해줄 수 있어? 진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니네 아빠가 나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니네 부모님 너그럽고 좋은 분이시잖아. 야, 너 같은 인간을 두고 바로 쓰레기라고 하는 거야. 너는 짐승만도 못해. 짐승도 감히 이런 소리는 못할 거다. 우리 아빠 돈으로 살아놓고 뭐가 어째? 네가 아무리 법적으로 돈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해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나 진짜 너네 사장실에 투서 넣을 거야. 그런 줄 알아. 아니야. 내가 그냥 사죄할게. 제발 그러지만 말아줘. 안 그러면 나 이 바닥에서 매장이라고.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불이한 건 못 참잖아요. 남친도 그걸 잘 알고 있으니 제가 투서라도 넣으면 앞으로 어떨지 불보듯 뻔하죠. 남친은 저희 부모님을 만나 싹싹 빌고 사죄했어요. 부모님은 너라도 정직하게 잘 살라는 말씀만 하셨고요. 그러는 와중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는 이모와 함께 외할아버지 재산을 반반씩 나눠 받으셨어요. 아빠도 그동안 일본에서 착실하게 모은 돈을 한국으로 옮기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엄마는 외할아버지 집을 처분하고 저희가 같이 살 새 아파트를 마련하셨어요. 남친 큰아버지는 저희 아빠와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느라 완전 알거지가 됐는데요. 그걸로도 다 갚지 못했더라고요. 저희도 다 받은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구속영장이 나와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마지막 선고로 징역 2년형에 처해졌어요. 정말 저는 최악의 남자한테 속아서 그놈의 밑바닥까지 봤는데 그게 결국 저희를 고생하게 만든 사기꾼을 잡게 된 걸 보고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인생 잘 살아야겠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요. 30이 되기 전에 이런 많은 일을 겪어서인가요?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제주도로 가서 늘 하고 싶었던 카페를 시작했었죠. 부모님은 그런 제 결정을 적극 지원해 주셨고요. 부모님은 그간의 고생을 이제라도 보상받으며 마음 편히 살고 계시네요. 저는 착한 끝은 있다는 어르신들 말을 믿기로 했어요. 한때 부모님을 존경하기는 했어도 너무 착하게 살면 당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은근히 억울한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사기꾼이 잡히고 모든 게 역전되는 걸 보고서 다시 희망이 생겼네요. 그래서 부모님처럼 저도 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해요. 그런 저의 인생과 사업을 응원해 주세요. 다음 달에는 저희 언니가 결혼을 해요. 그것도 축하해 주시고요. 저는 당분간 남자고 결혼이고 다 있고 일에 푹 빠져 살려고 해요. 그런 지 벌써 1년이지만 아무래도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